그날 비가 왔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삼촌내외와 사촌들이 현관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째였다. 나는 아직 상복을 입고 있었다. 민준아, 이제 집 정리해야 해, 삼촌이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이 집은 원래 우리 형제 거였어. 할아버지가 내게 잠깐 맡기신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힘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숨소리, 그게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너도 알잖아.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할아버지가 너를 키우신 거 감사히 여겨야지, 삼촌이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독립할 때 됐어. 독립. 그 단어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다. 나는 16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품에서만 살아왔다. 이 집이 내 유일한 집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려 했다. 짐 챙겨. 오늘 안에 나가, 의모가 덧붙였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뵈는 재주가 있었다. 나는 방으로 올라갔다. 서랍을 열고 옷을 우겨 넣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직은 형체가 없었다. 그냥 먹먹한 공허함 뿐이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 잠시 들렀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할아버지와 나 10살 때 찍은 거였다.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나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다. 그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금고를 보았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결쇠는 내가 가지고 있지라고 하셨던 그 금고.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목에 걸고 다니는 작은 열쇠. 하지만 그날은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현관으로 내려오자 그들은 이미 문을 반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사촌 형이 말했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았고 늘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뜨거운 게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원룸에서 살았다. 보증금 없는 월세방, 화장실은 공동이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통장은 삼촌이 관리하고 있었다. 나는 한 달 용돈 50만 원으로 버텼다. 밤마다 생각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들은 얼마나 자주 찾아왔나.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병간호는 내가 했다. 약은 내가 챙겼다. 그런데 왜? 답은 간단했다. 이 집값이 지금 40억은 넘는다. 강남 한복판, 50평 아파트. 그들은 그걸 탐냈다. 나는 처음엔 그냥 잊으려 했다. 취업 준비를 했다. 스펙을 쌓았다. 하지만 매일 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목에 걸린 열쇠를 만지작거리다 문득 생각났다. 금고. 할아버지가 왜 나에게만 열쇠를 주셨을까? 그 주말 나는 집으로 갔다. 그들은 없었다. 나는 예전처럼 열쇠로 들어갔다. 서재로 올라가 금고를 열었다. 안에 있었다. 봉투 하나, 그리고 증서.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다. 민준아, 내가 이걸 보는 날이 오면 나는 이미 없을 테지. 이 집은 내 거다.
내 아버지가 사고로 떠난 뒤 내가 내 명의로 등기했다. 삼촌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이 탐낼 테니. 증서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10년 전 등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다. 아니, 깨어난 거였다. 나는 증서를 사진으로 찍었다. 여러 장 클라우드에 올렸다.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고 열쇠는 목에 걸었다.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신고할 수 있었다. 바로 경찰에. 아니면 법원에 소송. 하지만 그랬다간 그들은 변명을 늘어놓을 거다. 할아버지가 치매였다, 민준이가 위조했다 식으로. 나는 그들을 알고 있었다. 삼촌은 건설회사 임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었다. 이모는 로펌 변호사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아직 28살, 취업도 안 된 백수였다. 그들과 정면 승부는 자살행위였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다. 먼저 돈이 필요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통장에는 3억 정도 있었다. 하지만 삼촌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은행에 갔다. 상속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은행원은 난감해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나는 웃었다. 이미 성인인데. 그날부터 나는 기록을 모았다. 삼촌이 할아버지 통장을 어떻게 썼는지. 이모가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 했던 흔적. 부동산에 전화 돌려 확인했다. 그들은 서둘렀다. 집을 팔려 했다. 공인중개사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금매. 소유주 사정. 나는 그 중개사에게 전화했다. 익명으로. 그 집 소유권 분쟁 있어요. 조심하세요. 중개사는 바로 매물을 내렸다. 삼촌에게 전화가 왔을 거다. 나는 상상했다. 그들의 당황한 얼굴. 나는 원룸에서 매일 밤 할아버지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증서를 다시 읽었다. 그들이 탐낼 테니.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그래서 숨기셨다. 나는 점점 잠을 줄였다. 하루 3시간만 잤다. 나머지 시간은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서를 공증받았다. 조용히. 믿을 만한 공증인에게. 비용은 내 알바비로 충당했다. 그리고 취업했다. 중소기업, 연봉 3천만 원 부족했지만 시작이었다. 회사에서 나는 성실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상사들이 좋아했다. 그 사이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SNS. 삼촌은 새 차를 샀다. 벤츠. 이모는 유럽 여행 사진을 올렸다. 사촌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 나는 그 사진들을 캡처했다. 날짜와 함께. 그들은 돈을 쓰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돈인의 돈. 나는 가끔 집 앞을 지나갔다. 멀리서. 그들은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인테리어 업체 차가 드나들었다. 그걸 보며 생각했다. 곧 다 무너질 텐데.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더 기다려야 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상속 전문. 상담은 무료였다. 증서가 확실하다면 승소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우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12년. 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할아버지가 서재에 앉아 계셨다.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깨고 나서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나는 아직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다. 때론 그들을 죽이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그랬다간 나도 끝장이었다. 그래서 참았다. 참는 법을 배웠다. 1년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팀장. 연봉 4,500만 원의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젊어서 대단하다. 나는 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그 사이 그들의 삶에 균열이 생겼다. 삼촌 회사에 문제가 터졌다. 공사 비리.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증거는 내가 모은 자료였다. 할아버지 통장에서 나온 돈이 그 공사에 들어갔다는 흔적. 조사받는 동안 삼촌은 집을 팔지 못했다. 압류 위험이 있었다. 이모는 로펌에서 밀려났다. 클라이언트가 떨어져 나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내 삼촌, 이 뉴스에 나왔기 때문이다. 사촌은 취업에 실패했다. 계속. 이력서 넣어도 서류에서 떨어졌다. 내가 아는 헤드헌터에게 부탁했다. 조용히. 그들은 당황했다. 서로를 탓했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카톡 단체방에서 빠진 지 오래였지만 누군가 캡처를 보내줬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이 지딘가? 내 이름이 오르내렸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낮았다. 예전의 기세는 없었다. 나는 만나기로 했다. 카페. 강남역 근처. 삼촌은 늙어 보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짐 내 거였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만 마셨다. 미안하다. 그 말 나는 기다렸다. 이 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천천히 말했다. 법대로. 삼촌의 얼굴이 굳었다. 가족인데 화해하자.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일어섰다. 화해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그날부터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은 빠르게 움직였다. 증서가 확실했다. 할아버지의 정신 감정서도 있었다. 치매가 아니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썼다. 비싼 변호사,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판결은 6개월 만에 나왔다. 집은 내 것, 그들은 퇴거 명령을 받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그들은 짐을 싸고 있었다. 이모는 울고 있었다. 사촌은 나를 노려봤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말없이. 삼촌이 다가왔다. 이제 됐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떠났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다. 나는 서재에 앉았다. 금고를 열었다. 안에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또 있었다. 민준아, 복수는 끝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편지를 읽고 불태웠다. 그날부터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3개월.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대로 뒀다. 그들의 흔적을. 침대 시트도, 식탁도, 냉장고 속 음식도. 그냥 지켜봤다. 그들은 빌라로 이사 갔다. 전세. 보증금은 할아버지 통장에서 나온 돈이었다. 이제 그 돈도 동났다. 삼촌은 퇴직했다. 회사에서 잘렸다. 비리 책임. 이모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재산 분할. 사촌은 알바를 전전했다. 나는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 일부러 찾았다.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단체방에서 누가 또 캡처를 보내줬다. 민준이가 우리를 망쳤다. 그 새끼 사람 아니야? 나는 그걸 읽고 웃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웃음 뒤에 무언가가 섞고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 또 승진했다. 부장.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냉철하다. 감정이 없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사람을 멀리했다. 연애도 하지 않았다. 친구도 끊었다. 집에 오면 혼자 밥을 먹었다. TV를 켜놓고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게 원하던 거였습니까? 답은 없었다. 어느 날 사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 만나자. 나는 만나기로 했다. 술집. 홍대. 사촌은 술에 취해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나는 술을 따랐다. 너희가 먼저 했잖아. 우린 그냥 집이 필요했어. 나도. 사촌은 울었다.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토했다. 미안하다는 말, 그게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나는 변했다. 돌이킬 수 없게. 2년이 더 지났다. 나는 집을 팔았다. 55억에. 그 돈으로 작은 빌딩을 샀다. 상가. 월세 수입이 생겼다. 회사도 그만뒀다. 내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청년 실업가라고 불렀다. 나는 강연도 했다. 상속분쟁 극복 사례에 청중은 박수를 쳤다. 나는 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삼촌은 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 이모는 빚더미에 앉았다. 사촌은 해외로 도망갔다. 불법 체류.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어느 날 삼촌이 병원에서 연락을 했다. 민준아, 와줄 수 있냐? 나는 갔다. 삼촌은 뼈만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 또 그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삼촌은 내 손을 잡았다. 너 괜찮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삼촌은 죽었다. 장례식장에 갔다. 나는 상주 옆에 섰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이모는 나를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제발 그만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오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었다. 끝이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빌딩 사무실.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 할아버지 사진을 책상에 뒀다. 그리고 물었다. 나는 누구지? 답은 없었다. 나는 매일 그 질문을 반복했다. 지금 나는 35살이다. 사업은 잘 된다. 자산은 200억을 넘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한다. 나는 혼자 산다. 강남 펜트하우스. 할아버지 사진은 여전히 책상에 있다. 가끔 꿈을 꾼다. 그들이 나를 쫓아내는 꿈.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리고 나도.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삼촌님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갔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이에게. 내가 이걸 보는 날이 오면 나는 이미 용서받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너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을 거다. 그게 내 선택이다. 나는 유언장을 읽고 찢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은 여전히 빛났다. 나는 혼자였다. 정말로. 이게 복수의 끝인가? 아니. 복수는 나를 삼켰다. 그리고 나는 남은 게 없었다. 나는 누구를 위한 복수였나?